Live Curious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조심하시고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기이한 동물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구와 놀라운 방어 기술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죠. 새끼의 먹이를 구할 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은 없죠. 가장 기이한 지상 동물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기이한 지상 동물들입니다. 평범한 이빨이나 발톱으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이한 도구가 필요하죠. 혀로 먹이를 찾거나 먹이를 붙잡고 거미줄을 사용하거나 나무에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죠. 오늘은 기이한 도구를 가진 여러 동물들을 만나봅니다. 이것은 아이아이 원숭이입니다. 여우 원숭이과에 속하며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발견되죠. 현지 전설에는 악마로 묘사되는 녀석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만으로 살생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전설처럼 초자연적이진 않지만 손가락 얘기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다용도의 손가락을 이용하죠. 소리의 변화를 통해 나무 속 공간의 지도를 머릿속에서 그려내죠. 귀를 오므려서 유충 같은 작은 먹이가 움직이는 미세한 진동까지 잡아냅니다. 날카로운 앞니로 나무 껍질을 벗긴 다음 다시 가느다란 가운데 손가락을 사용해 껍질을 긁어내고 손톱을 넣었다 빼며 구멍을 크게 만듭니다. 유충은 아이아이 원숭이의 정체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원숭이의 가운데 손가락이 이번엔 갈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날카로운 손톱으로 유충을 찔러서 들어올리고 꺼낸 다음 입안에 집어넣습니다. 낮에도 마다가스카르엔 기이한 동물이 많습니다. 카멜레온은 사냥보다는 위장술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런 고정관념이 늘 옳은 건 아닙니다. 먹잇감을 잡을 때 팬더 카멜레온은 다양한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카멜레온은 양쪽 눈이 따로 움직이고 180도 회전하기 때문에 몇 미터 떨어진 먹이도 볼 수 있죠. 먹이가 되는 곤충들은 뛰거나 날기도 하고 빠르게 달려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멜레온의 혀 앞에선 결코 안전할 수 없죠. 이번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 조직으로 된 혀가 마치 석궁처럼 튀어나갑니다. 시속 1600km로 움직이는 혀는 거의 50cm나 뻗어나가 멀리 있는 나무까지에 닿습니다. 혀 끝에 점액으로 곤충을 낚아채고 다시 혀를 말아 넣어 먹이를 삼킵니다.
다른 거미들처럼 이 암거미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이가 찾아오길 기다리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미는 눈이 8개나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털북숭이 다리로 주변을 인지합니다. 거미는 주로 거미줄의 진동을 감지하여 먹이를 찾아내죠. 그리고 거미줄을 가로질러 먹이를 향해 돌진합니다. 먼저 먹이를 물어 버둥거리는 나방을 신경독으로 마비시키죠. 소화효소가 나방을 찐득거리는 형태로 만들면 거미줄로 뒤덮습니다. 뒷다리로 방적돌기에서 실을 뽑아 나방을 꽁꽁 싸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해를 입을 걱정도 없고 이미 배가 부른 경우에는 나중을 위해 먹이를 보관해둘 수도 있습니다. 거미에게는 포크나 나이프가 없습니다. 이빨도 없죠. 대신 거미는 곤충의 내부를 마치 유동식처럼 빨아먹습니다. 같은 종의 숫거미도 괜찮은 사냥감이죠. 숫거미는 8개의 팔로 춤추듯 다가가며 거미줄의 진동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신은 먹이가 아니라 남자친구라고 말이죠. 암거미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암수는 교미를 하죠. 하지만 교미가 끝나면 숫거미의 삶도 끝입니다. 암거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쉬운 사냥감이니까요. 이번엔 기이한 세계에서 온 엽서를 확인해 볼까요? 종일 굶주린 사자들에게 시달려 지쳐버린 하마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마는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잘 알고 있죠. 바로 케냐의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잉어는 하마의 각질과 기생충을 물어뜯고 시클리드는 꼬리의 털을 청소합니다. 하지만 이번 엽서의 기이한 주인공은 돌잉어입니다. 돌잉어는 하마의 몸 중 뒤쪽 부위를 책임집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관리하죠. 서로 경쟁을 벌일 정도인데 하마의 배설물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부 관리를 받는 동안 구강 관리도 동시에 이루어지죠. 끝날 때쯤엔 다시 태어난 것처럼 개운해집니다. 천산갑의 비늘 모양 가죽은 먹이를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천산갑은 별로 사납지 않습니다. 이빨도 없죠. 그다지 빠르지도 않습니다. 뒷다리와 꼬리에 의지해 뒤뚱거리며 걷죠. 하지만 2개의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커다란 발톱입니다. 마치 굴착기 같은 발톱으로 돌을 캐고 딱딱하고 마른 땅을 파헤칩니다. 녀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개미와 흰개미를 찾는 것이죠. 개미 군체의 일부를 발견하면 머리부터 들이밉니다. 또 다른 특이한 도구인 끈적거리는 혀로 좁은 틈새 개미를 샅샅이 공략할 수 있죠. 침샘 분비가 활발하여 항상 끈적이는 혀로 매일 수천 마리의 개미를 잡아먹습니다. 군체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한 개미들은 고전적인 방법대로 떼를 지어 물어댈 뿐입니다. 하지만
천상갑의 비늘은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눈은 두꺼운 막으로 덮여 있고 귀와 코에는 개미의 공격을 막아버리는 특수 판막이 있죠. 살아남은 개미들은 다시 모여 새 왕국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천상갑이 다시 나타나 왕국을 또 파괴할 것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원숭이는 후각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 수컷은 암컷과 새끼 무리의 우두머리죠. 코주부 원숭이 사이에서는 체격이 중요합니다. 키가 75cm 정도 되는 수컷은 작은 암컷보다 2배 정도 더 무겁습니다. 코가 클수록 암컷의 관심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보르네오 섬의 맹그로브 습지가 녀석의 거주지입니다. 이곳에선 자신의 암컷들을 지켜야 하죠. 이들은 나무에서 어린 나뭇잎과 과일을 먹고 삽니다. 바로 아래 악어들이 잠복해 있죠. 이 어미 원숭이는 물살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물을 건너갑니다. 하지만 어린 원숭이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나무 사이를 뛰면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아슬아슬하군요. 시끄러운 소리가 악어의 주의를 끕니다. 어미는 아직 물을 건너는 중이죠. 수컷이 악어를 발견했습니다. 수컷의 경고 신호가 큰 코를 통해 울려 퍼져 물소리보다 더 크게 전달됩니다. 어미가 돌아봅니다. 악어가 어미를 향해 다가가죠. 하지만 이번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땅에 닿았죠. 기이한 도구에 맞서는 가장 좋은 공격 방법은 기이한 방어 기술입니다. 사냥꾼도 조금만 방심하면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도 문제지만 영영 먹이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은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동물들은 놀라운 방어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맹독이나 발사 무기, 빠른 발 등을 사용하죠. 태평양 북서부에 사는 이 영어는 울퉁불퉁한 피부만큼 아주 거친 녀석입니다. 먹이인 작은 무척추 동물을 찾기 위해 강가를 벗어나 길을 헤매던 영어는 가터뱀의 눈에 띄고 맙니다. 영어는 눈치채지 못했거나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영혼의 피부 분비선에서는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분비되는데 여기서 생성되는 테트로도톡신은 근육을 마비시키고 횡격막과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 독소입니다. 하지만 가터뱀은 이 독소에 저항할 수 있도록 진화했죠. 두 동물의 무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뱀의 저항력과 영혼의 독성이 모두 점점 강해졌고 이제 이 영혼은 자신의 독으로 자기 천적보다 훨씬 큰 동물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에 포함되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무기 경쟁에서 앞서 있을까요? 영혼이 몸을 뒤로 젖혀 주황색 배를 드러냅니다. 함부로 덤비지 말란 분명한 신호죠. 가터뱀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신호를 못 알아보는 포식자도 있죠. 영어는 물가로 돌아가지만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하게 되죠. 가계도에서 좀 더 가까운 동물,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는 욕심이 많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녀석은 영혼을 통째로 삼킵니다. 황소개구리의 뱃속에서 개구리의 위산과 영혼의 독이 맞대결을 펼치죠. 결국 개구리가 쓰러져 죽고 맙니다. 밖으로 나온 영혼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의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은 친구의 도움입니다. 이것은 식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무늘보입니다. 나무에 사는 이 녀석은 세계에서 가장 느린 포유동물일 것입니다. 1분당 평균 1.8에서 2.4m의 속도로 움직이죠. 녀석의 텁수룩한 털에는 녹조가 자라서 나방들이 모여드는데 덕분에 나무늘보는 포식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포식자들에겐 나방이 들끓는 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무늘보는 배설을 하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나방은 그 배설물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 좋은 협력 관계인 셈이죠. 하지만 나무늘보의 움직임이 적에게 들키고 맙니다. 독수리의 눈을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위장을 잘하는 동물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 후 나무늘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위장술이 좋은 방어 전략이 아니라면 꼼짝 않고 자리를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골리앗 새잡이 거미처럼 말이죠. 골리앗 새잡이 거미의 이름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덩치는 큽니다. 다리 경관이 거의 30cm로 사람 머리를 덮을 만한 크기죠. 하지만 결코 새를 잡아먹진 않습니다. 이 거미는 아마존을 다니며 곤충을 잡아먹거나 간혹 개구리나 이 녀석 같은 설치를 잡아먹죠. 약 2.5cm에 달하는 송곳니로 쥐의 몸에 신경독을 퍼뜨리고 자신의 은신처로 쥐를 끌고 간 다음 쥐의 내장기관을 액화시켜 완전히 빨아먹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에게도 천적은 있습니다. 일부 포유동물과 뱀은 거미를 순식간에 먹어치울 수 있죠. 거미는 적을 보지 못해서 잘 숨지도 못합니다. 시력이 안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녀석은 아주 운이 좋습니다. 골리앗 새잡이 거미는 주로 진동에 민감한 털을 통해 위험을 감지합니다. 오늘 밤의 적은 긴 코 너구리입니다. 거미는 송곳니를 내밀어 물러서지 않으면 물겠다고 경고하죠. 하지만 너구리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무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행히 이 거미는 그런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거미의 몸에 있는 털에는 작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는데 다리로 털을 문질러 미사일 공격을 하듯 가시를 공중으로 날립니다. 이 가시는 작은 나무 조각처럼 적의 눈, 코, 입을 따갑게 찌르죠.
너구리의 입맛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건 거미도 마찬가지죠. 이제 남미의 정글을 떠나 북미의 사막으로 갑니다. 이것은 뿔도마뱀입니다. 뿔개구리, 뿔두꺼비 등의 별명으로도 불리지만 뿔도마뱀은 사실 양서류가 아니라 기이한 방어 전략을 사용하는 파충류입니다. 그 전략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뿔도마뱀은 수확개미를 먹고 살지만 특별한 사냥 기술은 없습니다. 그저 먹이를 옮기는 개미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개미를 핥아먹죠. 개미들이 맞서 싸워보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턱으로 도마뱀의 가죽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코요테라면 다르죠. 도마뱀이 기이한 방어 전략을 선보일 때가 온 겁니다. 자신만의 호신용 스프레이를 발사하는 것이죠. 눈 주변에 얇은 핏줄을 압박하여 터뜨린 다음 적을 향해 피를 내뿜습니다. 이 피는 보기에 불쾌할 뿐만 아니라 갯과 동물이 싫어하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죠. 깜짝 놀란 코요테가 진저리를 치며 도망치고 도마뱀은 유유히 개미를 기다립니다. 악어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이지만 그건 물속에서의 얘기죠. 덩치가 작은 종에 속하는 호주 민물악어는 땅 위로 올라오면 자신이 개발한 독특한 주법을 사용하여 전력 질주합니다. 악어들 중 가장 빠른 호주 민물악어는 시속 24km의 속도로 달립니다. 악어가 대부분의 시간을 물에서 보낸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한 실력이죠. 마치 거대한 토끼처럼 달리는데 뒷다리는 위와 앞으로 움직여 몸을 나아가게 하고 앞다리로는 땅을 짚으며 바로 다음 도약을 준비합니다. 때론 공중을 날기도 하죠. 기이한 세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가장 기이한 존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죠. 동물의 기이한 행동이나 전략, 습성의 원리는 설명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독성을 즐겨 먹는 고슴도치나 날아다니는 원숭이가 그에 속합니다. 동물들의 기이한 행동 뒤의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만 마리가 한 집단을 구성하는 애집개미는 욕심이 많고 끈기 있으며 부지런합니다. 여왕개미가 살아있는 한 이들을 박멸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런데 애집개미 집단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처 강물이 범람했기 때문이죠. 강물이 들이치고 이젠 헤엄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 군체는 물에 떠서 뗏목처럼 이동합니다.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유충과 여왕개미는 물에 닿지 않도록 가운데 위치시키죠. 여왕개미는 평생 300만 마리 정도의 개미를 낳기 때문에 땅에 무사히 닿기만 하면 충분히 왕국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아래에도 위협은 존재합니다. 물고기가 개미를 한 마리씩 잡아먹습니다. 개미가 너무 많이 사라지면 뗏목이 가라앉고 왕국 재건도 물거품이 되고 말죠. 개미들은 이를 악물고 버텨 반대쪽 강가에 닿습니다.
서둘러 유충을 땅 위로 올려보냅니다. 후세에도 자신들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살아남은 애집 개미들은 원래의 습성을 되찾아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을 공격합니다. 아마존의 나무 위에는 다른 종류의 포식자가 있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무자비한 이 동물은 피그미 마모셋입니다. 몸무게 100g에 복슬복슬하고 귀엽게 생긴 녀석은 원숭이 중 가장 작지만 만만히 봐선 안 됩니다. 한 번에 무려 4.5m를 뛰어오를 수 있고 아주 얇은 나뭇가지를 타고 가 먹이를 잡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에게 곤충은 오후 간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모셋 가족의 주식은 혹으로 뒤덮인 이 나무입니다. 이 혹들은 나무의 상처 조직으로 마모셋이 몇 달간 매일 수액을 빨아먹어 생긴 상처입니다. 마모셋은 주로 나무의 진액을 먹고 살죠. 환경에 맞게 진화한 이빨과 발톱으로 금방 아문 상처를 찢어 다시 수액이 흐르게 합니다. 이는 나무가 너무 훼손되어 수액이 멈출 때까지 계속되고 그 후에는 다른 마모셋들이 살고 있는 새로운 나무를 찾아갑니다. 마모셋은 집안끼리 서로 원수처럼 지내며 침입자들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한 마모셋 가족이 다른 가족의 나무를 차지하려고 쳐들어옵니다. 원래 주인들은 다른 나무로 피신하여 그들의 식량을 약탈하는 침입자를 무력하게 바라봅니다. 이때 부모 마모셋이 울음소리와 냄새로 겁먹은 새끼들을 불러 반격을 가합니다. 침입자들은 결국 도망칩니다. 승리의 음료는 더욱 달콤한 법이죠. 마모셋의 수액을 빼앗았다간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곳은 얼핏 평범해 보입니다. 흔한 시골 정원이죠. 하지만 뭔가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먹이나 짝이 아니라 이상한 냄새를 쫓고 있습니다. 바로 이 테레빈류를 찾아온 것이죠. 고슴도치는 흥미를 끄는 냄새를 맡으면 혀로 핥습니다. 테레빈류는 인간에게 해롭지만 고슴도치는 독소에 대한 내성이 아주 강합니다. 담뱃갑을 발견한 고슴도치는 담배를 씹어먹기도 하죠. 다음 행동은 더 기이합니다. 거품을 만들어 온몸의 가시에 묻히는 것이죠. 5,000개의 가시에 다 묻히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시간이 많을 뿐더러 몸을 비틀어 구석구석 닿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일부는 고슴도치가 몸을 핥아서 적을 해칠 수 있는 독소를 묻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소로 기생충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죠. 또 다른 과학자들은 고슴도치가 자신의 냄새를 숨겨서 적의 눈을 피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기이한 행동임은 분명하죠. 다음에 만나볼 기이한 동물은 몸에 가시가 없습니다. 사실 이들은 벌거숭이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벌거숭이 두더지 쥐죠. 하지만 사실 두더지도 쥐도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기이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은 일생 동안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지내는데 땅속에 굴을 파서 그 사이를 누비며 생활합니다.
그들만의 깜깜한 세계 안에는 견고한 사회가 형성돼 있습니다. 일반 포유류보다는 개미나 벌들의 사회 구조에 가깝죠. 최상위 계급은 크고 강한 여왕입니다. 여왕은 그 집단 모든 두더지쥐의 어미이며 한 집단은 몇십 마리에서 몇백 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왕 두더지쥐가 살아있는 한 여왕과 선택된 수컷 몇 마리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여왕은 다른 두더지쥐의 교미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즉, 나머지는 평생 짝짓기를 할 수 없죠. 일부 두더지쥐는 병사로 선발되어 라이벌 집단이나 포식자로부터 왕국을 지킵니다. 잠깐 냄새만 맡고도 내부자인지 아닌지 구분합니다. 다른 두더지쥐들은 새끼를 보호하고 땅굴을 청소하거나 새로 만들기도 하며 먹이도 찾아옵니다. 이들은 커다란 앞니가 입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흙을 먹지 않고도 쉽게 땅을 팔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땅을 파는데 리더가 먼저 땅굴을 파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흙을 터널 뒤로 전달하여 땅 위로 밀어냅니다. 이들은 전진과 후진의 속도가 똑같습니다. 녀석들은 앞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몸에 있는 특수한 털로 방향을 인지할 수 있죠. 땅굴 사이를 이동할 때도 각각의 계급별 지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넓은 땅굴을 이용하고 어린 녀석들은 아래쪽 땅굴로 다니죠. 땅굴의 폭은 수 센티미터밖에 안 되지만 성숙한 집단의 전체 땅굴은 길이가 거의 1km에 이릅니다. 이 모든 노력의 목표는 그들의 주식, 즉 사바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덩이 줄기를 찾는 것입니다. 이 큰 뿌리 하나면 한 집단이 2, 3주는 먹고 살 수 있죠. 계급이 엄격한 두더지쥐 집단이지만 먹이를 먹을 때만큼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벌꿀 오소리의 기이한 점이라면 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벌꿀 오소리는 길이 50cm에 무게는 13.6kg 정도지만 놀라울 정도로 호전적이며 자칼이나 표범처럼 덩치 큰 맹수도 쉽게 쫓아버립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벌을 피해 다니지만 벌꿀 오소리는 벌집을 직접 덮쳐 벌의 유충을 잡아먹습니다. 피부가 두꺼워 벌침에 쏘여도 별다른 통증을 못 느끼죠. 얼마 후 방금 먹이를 잡은 아프리카 살모사를 발견합니다. 아프리카 살모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지닌 뱀으로 그 독리에 한번 물리면 사자도 죽을 수 있죠. 그래도 벌꿀 오소리는 뱀의 먹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뱀의 먹이만으론 부족했는지 벌꿀 오소리는 이제 뱀을 직접 노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벌꿀 오소리의 욕심이 너무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죠. 그런데 2시간 후 마치 불사조처럼 벌꿀 오소리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더니 무척 굶주린 듯 다시 먹이를 찾습니다. 모든 동물에겐 번식 욕구가 있습니다. 생명의 게임에서는 번식에 성공하는 수컷이 이기는 법이죠. 하지만 짝을 찾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부모는 새끼들이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새끼를 주머니에 넣거나 땅속에 숨기기도 하고
씻기고 먹이고 품고 다닙니다. 심지어 태어날 새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부모도 있죠. 이 사마귀는 굉장한 속도와 힘을 타고난 곤충입니다. 다른 곤충을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대식가죠. 때론 그 식탐이 지나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자 수컷은 번식 욕구를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죠. 겨울이 돼 얼어 죽기 전에 짝짓기에 성공해야 하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배가 부른 암컷은 아주 얌전하죠. 수컷은 암컷의 보기 좋은 흉부를 꼭 붙잡고 암컷의 복부에 조심스럽게 정액을 집어넣습니다. 암컷은 참을성 있게 식욕을 견디며 기다립니다. 수컷은 계속 짝짓기에 열중합니다. 교미는 몇 시간이라도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엔 아닙니다.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먹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교미는 계속됩니다. 수컷이 죽으면서 경련을 일으켜 오히려 더 많은 정액이 전달됩니다. 충분히 배를 채운 암컷은 동작을 멈추고 수컷을 버립니다. 가혹한 운명이라고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죽은 수많은 사마귀들과 달리 이 수컷은 번식에 성공했고 생명의 게임에서는 분명 승리한 것이니까요. 수컷의 머리를 먹은 덕분에 암컷의 몸에는 알을 낳을 때 쓸 수 있는 특별한 영양분이 생겼습니다. 최대 200개의 알을 낳는데 알은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부화하죠. 모든 어미가 사마귀처럼 잔인하진 않습니다. 왕 캥거루는 새끼를 가까이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죠. 새끼 캥거루는 거의 1년 동안 어미의 유관항에서 생활합니다. 새끼가 유관항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은 기이하고도 고되죠. 어미가 새끼를 뵌 지 한 달이 되면 콩알만한 몸집의 새끼 캥거루가 자궁 2개 중 하나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어미 몸 밖으로 나온 새끼는 어미의 털을 붙잡습니다. 아직 눈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앞다리에 의지하여 어미의 유관항으로 기어 올라가죠. 새끼가 유관항에 도착하려면 몇 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저것이 유관항이죠. 유관항에 도착한 새끼는 어미의 젖꼭지를 꼭 붙잡습니다. 이제 새끼는 한동안 이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유관항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유관항 밖으로 나와도 한동안은 혼자서 멀리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이후로도 9개월 동안 어미의 유관항은 새끼의 집이 되기도 하고 이동수단이 되어주며 위험을 느낄 땐 대피소가 되어줍니다. 유관항을 완전히 나온 뒤에도 새끼는 어미 곁에 머무르며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젖을 더 먹습니다. 하지만 유관항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이미 동생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제 새끼 캥거루가 2발로 세상에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동물의 새끼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먹이이기도 하죠. 특히 올챙이가 그렇습니다. 양도 많고 맛있는 이 먹이는 많은 동물이 좋아합니다.
곤충이나 물고기는 물론 올챙이들도 서로 잡아먹죠. 올챙이가 성장해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드물고 힘든 일입니다. 남미의 숲 사이에는 뚱뚱한 이파리처럼 생긴 다윈 코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뚱뚱한 배가 전부 녀석의 몸은 아닙니다. 이 수컷 개구리의 울음주머니는 다른 용도로도 쓰입니다. 새끼를 길러내는 것이죠. 암컷 개구리가 3개에서 7개의 알을 낳으면 수컷은 그 중에서 부화한 올챙이를 입으로 삼킨 다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죠. 아비의 울음주머니 안에서 새끼들은 작은 개구리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보호받은 덕분에 새끼의 수는 많지 않아도 생존율이 아주 높죠. 이 털북숭이 동물에게는 애석한 일이지만 녀석의 죽음이 이 기이한 동물에겐 큰 수확입니다. 바로 송장벌레죠. 송장벌레의 재활용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진취적인 곤충에게 동물 사체는 가족을 꾸리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암컷이 나타나고 악취 속에 애정이 무르익습니다. 수컷의 발견에 감동한 암컷은 함께 사체를 땅속으로 옮기죠. 송장벌레는 땅속 50cm 아래 사체를 묻습니다. 뒤지를 좋아하는 독수리나 다른 청소동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죠. 다른 동물에게 죽은 뒤지는 먹이에 불과하지만 송장벌레에게는 먹이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 공간을 의미하죠. 사체를 묻는 것은 육아실 준비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아래 턱으로 털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로 사체를 뒤덮어 썩는 것을 방지하죠. 얼마 뒤에는 뒤지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송장벌레에게 이 사체는 꽉 찬 냉장고와 같습니다. 배고픈 새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죠. 사체의 크기에 따라 최대 30마리까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새끼들을 보호하고 씻기고 먹이기까지 합니다. 뒤지의 사체를 씹은 다음 새끼들이 먹기 좋게 개워냅니다. 사체가 사라질 때쯤이면 유충도 어느덧 성충으로 자라 있습니다. 이제 새끼들이 직접 죽은 동물을 찾아 나설 때가 된 것이죠. 가장 기이한 동물의 영예는 사체를 요람으로 사용하는 송장벌레가 차지했습니다. 물론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시로 무장한 강도와 갑옷을 입은 도둑도 있었고 덩치 큰 녀석들과 작은 녀석들의 싸움도 지켜봤죠. 세상에는 기이한 동물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들의 앞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